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 김인철 명예교수입니다. 지금은 오늘 정책 세미나의 맨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팬데믹, 미국 대선이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정책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전염병 때문에 지구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제3차 이 코로나 대유행이 연쇄적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패니킹 상태이죠, 사실 공황 상태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이 전염병 이게 사실 경제 정치뿐이 아니라 또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라고 하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쟁이었지만은 이것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중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세계의 경제가 금융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붙여서 이 코로나 이 연병 때문에 불확실성도 엄청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물론 세계의 경제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또 우리 국내의 이 금융시장이나 또 금리 또 환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는 우리가 당면한 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 시간에 우리 학계의 원로 교수님들과 고도의 정책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님, 그리고 그 옆에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장님, 그리고 제 옆에는 JP모건 한국 이코노미스트이신 박석길 본부장님과 그리고 그 옆에 건국대학교 유재원 교수님, 그리고 그 옆에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김태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이분들에게 환영의 큰 박수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60분. 그리고 Q&A 끄트머리에 이 세션을 감안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께는 각자 7분, 8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60분 되면 6시 10분에 끝내겠습니다. 먼저 여기 순서대로 보니까 우리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저쪽에 앉으신 분, 민좌홍 이 국장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한 7분, 8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7분 동안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번 이제 이 아주 시의적절하면서도 의미 있는 이 학회 초청을 받아서 어떤 얘기를 할까를 이제 고민도 좀 해보고 자료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점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저는 그 가장 주된 불확실성 요인들이 어떤 거고 그것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장 당면에 있고 또 길게 봐서 또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줄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그 시계를 좀 달리해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차례차례 짚어 볼까 합니다. 먼저 그 가장 당면한 불확실성으로는 뭐 너무나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글로벌 경기 회복 시기나 회복 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팬데믹이 언제 진정이 되느냐. 지금 벌써 서드 웨이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고 이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가 가장 당면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백신의 접종 시기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지 또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기가 어떤 경로를 갈 것이냐 뭐 흔히 많이 얘기하는 V-쉐입은 이미 어렵다는 것이 거의 많은 사람들의 중론인 것 같고요. 뭐 U-쉐입이 될 거냐 또는 W-쉐입이 될 거냐 또는 뭐 K-쉐입이 될 거냐 이게 앞으로 글로벌 경기 향방은 그 팬데믹의 진행 상황하고 백신의 효과성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당면한 불확실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관련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위험증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실제 지금 실물 경제의 흐름과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그런 금융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긍정적인 기대에 주로 기반을 둔 것이라서 실제 글로벌 경기 진행이 이런 긍정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짐들이 나타날 때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투자 심리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기적으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뎃 오버행인데요. 이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 민간의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정부 부문의 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누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부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차 대조표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미 쌓인 부채를 각국의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그 딜레버리징 할 것이냐,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국 경제가 그 재정 여력도 또 상이할 뿐만 아니라 또 민간의 부채 부담 여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그 언레벨 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그 중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이나 또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신용이 기업 부문으로 공급이 됐는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꾸준히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을 그런 과정에서 퇴출되었을 기업들도 그 시장에 남아있게 만드는 효과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부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그 글로벌 경제와 각국 경제를 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경기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각국별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정도도 각국의 방역 상황이라든지 뭐 경제 구조에 따라 크게 다르고,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정책 여력도 그 국가마다 다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재정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캐패시티가 좀 큰 선진국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신흥국들은 그 뭐 부족한 재정 여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선진국만큼 잘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타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코로나 이런 그 영향도 훨씬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국이 이런 비상 조치를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다른 나라 사정을 봐가면서 정상화한다기보다는 자국 경제 상황을 기초로 정상화에 나설 텐데, 이 과정에서 신흥국이 큰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과거에 있었던 테이퍼 텐트럼과 같은 그런 유사한 신흥국발 금융 불안이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백신 개발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많은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을 하고 있고, 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지금 시장은 과도하게 낙관적 기대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 변동성도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중앙은행에서 나오신 분이라서 좀 더 정확하게 그동안에 이 낙관적인 기대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가올 일들은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또 여러 나라에 다르게 생기는 그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백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글로벌리, 그리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내가 경제가 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아주 현실성이 높은 그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김성욱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또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낙관적인 또 그런 기대를 또 제가 해보는데요. 그 낙관적인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좀 국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국제금융국 그리고 외환당국이라는 것 자체. 죄송합니다. 교수님 기대에 맞출 수 있을지 잘 걱정이 되는데요. 그 국제금융국이나 외환당국의 하는 일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그리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하여튼 이런 올 한 해를 회고하고 내년도 전망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책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왔으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이제 올 한 해를 회고하는 얘기는 앞서 세션에서 좋은 얘기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3월 초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했을 때 느꼈던 금융 불안이 해소되는데 큰 시일이 걸리지 않았고, 지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거의 금융과 실물의 괴리를 논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외환당국에서는 올 3월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었으나 미 연준이 처음에 금리를 50bp 급격하게 내렸던 3월 3일부터 연준이 주요 개도국 9개 국가와 통화 수합을 체결한 3월 19일, 우리로는 3월 20일이라고 봐야겠죠. 한 2주간에 걸친 기간 동안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만 보면 우리 환율이 약 7% 넘게 절하가 되었는데, 이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이 약 1, 2% 변동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외환당국은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유념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이 기회에 개선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간의 외환위기의 문제는 항상 대외 채무의 상환 또는 만기 연장 문제에서 온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외채 관리에 많은 대외 간전성 관리에 많은 부분을 거기에 집중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반면에 비은행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타났다. 문제에서 그리고 비은행 금융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대외 자산 내지는 해외 투자의 증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대외 채무 상환의 위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 채권이 많으면 대외 채권 규모가 대외 채무를 증가하는 순채권국이 되면 외환위기의 어려움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왔었는데, 이번 3월달 상황을 보면 우리가 4천억 불이 넘는 대외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그런 겁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외 자산을 매각해서 국내로 환류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3월달 상황을 보면 국제금융시장 가격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해외 자산을 팔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수합시장에서 만기 연장을 위한 외화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났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외 채권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는 오류도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앞서 아마 이 세미나 초반에 저희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외화 유동성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비슷한 시각을 가진 데가 또 있습니다. BIS에서 상반기에 한 2번 정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BIS가 지적한 내용도 거의 저희 생각과 비슷합니다. BIS가 제시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두 번째, 통화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고 적절한 유동성 규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비상시에 대비한 백스탑을 갖춰놔야 된다. 그 세 가지 포인트인데, 거기 맞춰서 저희들도 이번 3월달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대외 건전성에 의문을 갖게 했던 시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반드시 해소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전반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사실 또 비슷한 말을 또 드리게 되는데, 정부 당국이 전망을 잘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을 오늘도 이 대가님들 전망을 들으러 왔고요. 다만 그 전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민정원 국장께서 금융시장 내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전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 그 위험 자산 주가나 위험국 통화의 강세와 같은 이 현재 금융시장의 호조,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금융과 실물의 괴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년도는 결국 이러한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해소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대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신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 여름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위험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되기 전까지는 각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책 기대도 있는 것처럼 대규모 부양책이 지속되면서 실물 경기 회복을 그래도 이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코로나 극복과 실물 경기 회복이 오기 전까지 중앙은행이 모두 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이고, 설령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실물 경기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오지 않으면 더 강한 통화 완화 기조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시장 내에 팽배한 기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대가 정말 실제로 내년도 경제 상황에서 잘 나타나게 되면 좋은 쪽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위국장님 말씀대로 그 하나가 어긋나고 틀려질 때마다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잘 유념하면서 올해 3월과 같은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 과거와는 달리 사실은 옛날에는 채권이 채무보다 대외 채무보다 높으면은 좀 안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저 글로벌하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 채권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냥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네. 이제 느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비은행권에서 네. 이 그 유동성 문제도 같이 챙겨야 되겠다는 거 그 전보다 훨씬 더 이 엄격한 그런 대비를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박석길 본부장님께서 한 7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P모건에서 한국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석길입니다. 저희 그 회사에서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인 약 5%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글로벌 재화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한국에 미쳐서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 이제 3.5%로 큰 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반등이 가능하겠으나 물론 이와 같은 글로벌 그리고 한국 성장률 회복이 경제활동 수준의 팬데믹 이전 레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회복의 국가 그리고 지역 섹터별 격차도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그 팬데믹 이전 그 GDP 레벨에서 글로벌은 약 3.3% 모자라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2% 모자라는 편이라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견조합니다만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7%가 넘는 폭의 마이너스 폭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다이버전스 중에도 한국에 속한 이제 동아시아 제조업, 테크 제조업 그 중심 국가들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도 이제 수출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거시 경제의 상대적인 견조함은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특히 하반기에 여러 가지 리스크 이제 자산 가격들의 이제 랠리와 그리고 글로벌 거시 경제 회복으로 인한 이제 약달러 기조를 저희가 발견을 하였는데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완만하게나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거에 더해서 한국 경제 이제 상대적인 견조함까지 더해서 내년 말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1,05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배경에서 이제 정책적인 함의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 그 팬데믹 사건 이후에 정책적 대응은 2008년에서 10년까지의 트렌드와는 좀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 당국이 지난번 위기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대응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연준의 그 QE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2008년도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아주 기나긴 논의 끝에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이미 이제 마련되어 있던 툴셋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능했었던 점, 이것이 다른 점이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내년 전망과 관련한 시점인데요. 2008년, 9년에 그 위기 이후에 10년도에는 재정 그리고 통화 정책들이 많은 부분 이제 예전에 그 이징 스탠스를 상당히 이제 롤백하거나 롤백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를 줬던 데에 비해서 이번에 2021년의 상황은 이제 전과는 다르게 너무 빠른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빠른 피스컬 컨솔리데이션과 같은 부분들은 일어나지 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 11년, 13년까지 그 지난번 사이클이 너무 이제 늦게 계속 회복되는 것에서 이제 그 각국 당국들이 한 가지 이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엑시 플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리고 대비가 필요할 텐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외생적인 충격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정책의 리스폰스 자체도 좀 작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4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커져 있던 대차 대조표가 이제 더 익스플로드하게 됐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한국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그렇지 않았고
또한 그 재정 충격 지수로 봤을 때도 한국의 재정 충격 지수는 이제 글로벌 평균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놓고 볼 때 이제 한국의 팔러스의 언와인딩의 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엑시 플랜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시사점은 이미 예상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엑시시 있을 거라는 전망들을 다들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렇게 예상된 문제가 왔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이제 기초적인 펀더멘탈이 좀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테이퍼 텐트럼 시기에 한국이 이제 세이프 헤븐으로서 다른 이머징 국가들과 좀 차별화를 겪었었는데요. 이제 그때 논의들을 좀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다행한 것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한국의 좀 양호한 대외 건전성이 당분간 계속 장기적인 추세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팬데믹 충격이 저희 경상수지에 미쳤던 영향이 아주 단기간에 그쳤고, 그리고 내년에도 장기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이게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챌린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장기적인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 큰 부분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고령화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수지의 그 세이빙에서 인베스트먼트를 뺀 그 아이덴티티에서 보면은 이런 고령화 추세에 대한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이 예방적인 세이빙으로 이제 세이빙이 인베스트먼트를 좀 더 아웃웨이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좀 이렇게 고착화돼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이제 그 건전한 매크로 펀더멘탈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기조가 특히 포텐셜 그로스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이제 이 두 가지 점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좀 논의를 좀 맺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든지 이런 다른 엑시 플랜에서 이제 다가올 만한 이제 충격에 대해서는 물론 저 국장님께서 이번 3월에 이제 컸던 이제 그 볼러틸리티한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예상된 이런 충격들이 올 때에는 펀더멘탈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 펀더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유지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그 성장 기조의 기조적인 하락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책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박석길 본부장께서는 이제 내년 경제, 글로벌 경제 전망도 해보시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내년쯤이면 이제 뭐 하반기 되면 이제 글로벌리 이제 경제가 회복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회복기에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으로서 이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그 경상수지 흑자가 이 구조화됐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장 구조가 이게 장기적으로 좀 하락세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상당히 이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유재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건국대학교 유재원입니다. 오늘 좋은 논문 발표 잘 들었고요. 여기 현장에 와서 느낀 것은 정말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이런 그 충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 학회의 경우도 이렇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거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하고 한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벌써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물 경제하고 금융이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그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품이라고 하면 이것이 언제 터질까?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슐러가 쓴 간단한 컬럼을 보니까는 미국의 경우에 처음에 그 코로나 사태가 퍼지기 시작할 때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달쯤 올라가다가 3월쯤 들어가 가지고 그 실상이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S&P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무슨 뭐 7만 전자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빚을 내서 영끌 투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슐러는 그것을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은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나는 일생일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런 주식시장에 굉장히 장기간 이런 호황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결국은 저금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잉 유동성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에 어떤 거품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슐러도 최근에 쓴 컬럼에서는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금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낮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P 레이시오 같은 것을 보면 이거 대공황 때나 아니면 2000년대 닷컴 그때 같이 높은데 분명히 떨어지긴 해야 되겠는데 금리가 낮고 채권 수익률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상당한 그 유동성의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계대출도 그렇고 또 기업에 대한 대출도 굉장히 많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언젠가는 이게 정상화되면서 이 금리도 좀 올려야 되고 이런 대출도 조여야 되는데 이게 언제가 될 것인가? 언제쯤 주식시장에서 손을 빼야 이게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코멘트 하신 분들 보면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계신데 내년도 성장률은 상당히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시점이 내년에 뭐 올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그 거품이 터지게 되고 또 우리 그 실물 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재정 금융 정책도 다시 뭐 원래 스탠스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부채의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대외 부채는 그 뭐 아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단기 외채 비중이 좀 올라갔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그 순외화 자산 뭐 금융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급 능력에 있어서는 2008년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건전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내적인 국내적인 부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했지만 아직 뭐 OECD 평균에는 상당히 그 못 미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계 대출하고 기업 부채가 너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IMF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는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GDP의 100%를 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있고 가계 부채도 뭐 10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BIS에서도 우리나라 올해 너무 이런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장기적인 추세보다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민간 부분의 부채가 위험하다 이런 경보를 내놓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대출의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주택 대출 같은 것은 좀 조이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 문제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뇌관처럼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인다고 하면 기업의 대출을 줄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정부가 언젠가 발표한 혁신금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 공유하는 혁신금융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뭐 벤처 캐피탈 얘기도 하고 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하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고 할 때 이게 총수요 관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일본처럼 성장 잠대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도 한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미중 무역 분쟁하고 기술 패권 경쟁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최근에 보면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그거는 미국의 금리가 뭐 제로에 가깝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자본이 중국으로 많이 몰리면서 당연한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 간의 이런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아까 경상수지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수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우리나라 중심의 그런 동북아 나가서 이런 지역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말씀을 드리니까요, 시간을 정확하게 7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통 때는요 대개 10분을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상당히 자중하셨는지 이게 딱 포인트만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주 결과적으로 그냥 7분 이 시간을 지켜주셨는데요. 우리 유재원 교수님은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외환 시장, 특히 우리 달러 이제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가 강세되고 달러가 약세.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좀 더 쏠려 있으니까 우리 이 원화가 좀 강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우리 또 환율에 있어서 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가계대출, 기업부채 이제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자분들은 중장기 쪽으로 많이 보는데 단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을 하지만은 확실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의문 게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우리 그 옆에 앉으신 김태준 박사님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김태준 교수님은 또 우리 금융연구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금융 쪽에 특히 국제금융 쪽에 해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 원장님께는 특별히 앞으로 우리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아니면 글로벌리 외환 시장이나 자금 시장이나 또 주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아시는 만큼만 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10분 정도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동덕여대 김태준입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 앞으로의 그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국제 정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는 뭐 조금 뭐 이렇게 정확한 답을 드릴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이제 부채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화 유동성의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잘 해왔지만 또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가장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부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채가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0%가 넘고 기업 부채도 거의 100%가 넘어서 굉장히 그 IIF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 수준으로 간 게 돼서 이 부채 문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지만 그걸 오히려 해결하기보다는 더 이 부채 문제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향후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경제의 어떤 향후 향배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좀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부채도 증가되는 데다가 요즘엔 또 굉장히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민간들이 그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 11월에 민간 가계저축률이 작년보다 4.2% 오른 10.2%로 굉장히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축이 증가됐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또 하나 이게 약간 장기적인 면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물 부분하고 괴리된 주식시장이 만약에 거품이 조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향으로 이제 추세가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의 부의 효과, 다시 말해서 대차대조표 불황이 확산이 되면 저는 결국에는 디프레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돼서 많은 국가들이 그 일본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뭐 어떤 국가에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 디플레이션 위험이 이러한 그 금융시장에서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인 그 장기 침체라는 건 또 수요 침체가 같이 맞물려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랑 맞물려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0%입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0.1에서 0.2%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상당히 보여서 지금 팬데믹을 극복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준비를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주가도 그 서강대학의 김영희 교수가 주가를 예측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적정 주가는 약 2,283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GDP, 명목 GDP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보니까 주가가 2,756이에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괴리가 이제 앞으로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괴리가 수정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그 소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어느 국가에서 결국에는 그런 그 부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파급이 되는, 아까 뭐 신흥시장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선진국에서 그게 일어나야 그게 파급 효과가 커질 텐데 과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물 부분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금리가 오를 수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화폐 시장에서 어떤 자금 조달이 더 이상 어려울 때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어떻게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분쟁이 굉장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제 요청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같지만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걸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이닉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출이 40%가 미국이 38%가 중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에서 어떤 편가르기를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들한테 수출 포트폴리오나 투자를 좀 이렇게 확산을 좀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TPP 미국이 탈퇴했던 CPTPP에는 빨리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러한 그 중국과나 미국의 그런 갈등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교역의 문제를 다자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해외 투자의 리스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그런 외화 유동성 문제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증권회사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험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투자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내년에는 그 백신이 나와서 선진국부터 상반기부터 이게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하반기 가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이 코로나의 그런 그 어려움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할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결국에는 그걸 벗어났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결국에는 우리의 그 내수를 확대를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비를 더 늘리는 방법에서 뭐 복지를 늘린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진짜 뭔가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주택 시장입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떻게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어떤 금융 상황이나 실물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역시 그 과도한 그 주택 가격 상승을 어떻게든지 안정시키겠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팬데믹 이후에 모든 시장의 그런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내수 확대뿐만 아니라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는 누가 하는 거냐면 기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 하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즘 가만히 정부 정책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기업 투자를 그렇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건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업 규제법이 많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오히려 유연성보다는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식의 정책이 있어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 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마련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보다 더 기업 규제를 오히려 저는 완화를 해서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팬데믹 과정을 거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저소득층과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단순하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뭐 더 직업 교육을 더 확산시킨다든지 어쩌면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일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초반에 이제 이 세금이 과중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주택 시장이 지금 급냉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열기가 올라가는가? 이거를 과연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수출은 그런대로 이 무역 수지 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 대외 지급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여행이라든지 또 다른 국제적인 그러니까 무역 외 수지 쪽에 대외 지급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정부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죠. 이게 주식 시장은 이게 뭐 막 잘 돌아가는데 주택 시장은 뭐 이게 급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정부 측에서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수출도 대중국 수출을 좀 지양해서 그 다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김 교수님이 하셨다고 보겠고요. 이 정도 이제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여기 모신 분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혹시 Q&A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또 이 밑에 앉으신 분들 중에 질문 한두 개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원용걸 교수님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저기 다른 쪽에 앉으신 분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이슈들 그리고 또 질문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우리 김성욱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국제금융국장이라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의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외환 건전성 이런 어떤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교수님들 코멘트는 정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단기와 장기에 걸쳐서 대외 건전성 외환 부분의 안정성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냥 금융시장 전반으로 볼 때는 국내 금융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그리고 그 유동성 잔치 뒤에 남은 그 기업과 가계의 많은 부채 부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수출에 각각에 걸쳐서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기업 환경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 갈등의 지속 이러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코로나 극복이라는 단기 과제에 너무 매몰 내지 말고 그러한 과제도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 돌아가서 저희 또 아마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될 텐데 주신 말씀들이 잘 반영이 되고 그러한 데 대한 정부의 노력이 장단기에 걸쳐서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사실 정책을 제안할 때 주로 이 중장기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한편 이제 정부의 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주로 단기 정책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국제 금리나 또 환율 뭐 이런 등등은 사실은 하루에도 뭐 이렇게 몇 번씩 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대책을 짜야 하는데 오늘 나오신 우리 교수님들은 그래도 단기 정책에도 상당한 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좋았던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여기 나오신 또 정부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아주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그런 이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남은 이제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이제 다 지나가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또 딜레마 구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모든 분들이 정부나 학계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있죠. 이거 하면 저것도 적게 하게 되고 저거 하면 또 이게 또 힘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아주 그 적절한 그런 그 트레이드오프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오늘 나오신 패널리스트 간의 토론 그리고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큰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패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